Brian Book Club Podcast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은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진행하는 아주 특별한 인문고전 퍼포먼스, 바로 북텔링입니다. 아, 네. 그 북텔링 퍼포먼스요? 네, 이게 고전을 딱딱하게 분석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개인적인 의미까지 발견하는 방식이라서 저희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와원 일부를 다룬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이 북텔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책 읽기나 줄거리 요약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탐색하고 또 참여자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북텔링이라는 인문고전 퍼포먼스의 핵심 구조, 그 6단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6단계 구조가 어떻게 고전 테스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학습 방식을 제안하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북텔링 퍼포먼스의 그 구성원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중요하죠. 중심에는 북텔러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고전 일부를 읽고 그에 대한 자기 해석이나 이야기를 펼쳐놓고 또 질문에 답하는 역할이죠. 네, 이번 비밀의 화원 퍼포먼스에서는 모니카 님이 그 북텔러 역할을 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리스너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퍼포먼스의 흐름과 깊이를 조율하는 주제자가 있는데 주로 브라이언 님이 이 역할을 담당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매력은 뭐랄까 즉흥성 속에 숨겨진 그 체계적인 뼈대, 바로 6단계 구조에 있습니다. 아, 그 6단계 구조요? 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텍스트 속으로 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6가지 구조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한국어 연상 독백입니다. 한국어 연상 독백이요? 네, 일종의 앵커 문장 같은 걸 정해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 감정을 한국어로 자유롭게 그냥 쭉 말해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 연상 독백이죠. 아, 영어로요? 네, 같은 문장을 가지고 이번에는 영어로 똑같은 연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잠깐만요. 똑같은 문장으로 한국어 독백을 하고 또 영어 독백을 한다고요? 언어만 바뀌는 건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약간 중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반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다른 언어로 같은 내용을 표현하면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나 새로운 관점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떠올렸던 이미지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구체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영어 표현이 좀 막힐 때 우리말의 풍부함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언어 사이를 오가면서 사고의 유연성도 기르고 표현의 폭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이라기보다는 좀 입체적인 탐색 과정인 셈이죠. 아, 네네, 이해가 됩니다. 언어를 바꾸면서 생각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6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 English Storytelling Based on 5W1H 스트럭처입니다. 5W1H 영어 스토리텔링? 네, 앞선 두 번의 연상 독백에서 나왔던 약간 파편적인 생각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5W1H 틀에 맞춰서 영어로 정리하고 구조화해서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아, 내용을 정리하는 거군요. 네, 텍스트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 질문과 대답입니다. 영어 질문과 대답? 이건 주제자가 하는 건가요? 네,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북텔러 모니카에게 텍스트 내용에 기반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영어로 던지고 모니카가 답하면서 내용 이해도를 점검하고 또 심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이 퍼포먼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존귀한 질문입니다. 존귀한 질문이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네, 이게 텍스트 내용과 연결은 되면서도 딱 정해진 정답은 없고요. 북텔러의 개인적인 경험, 가치관, 감정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개방형 질문이 오갑니다. 와, 굉장히 심오한 단계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6번째는 최고의 영어 단어입니다. 북텔러가 해당 텍스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를 하나 딱 선정해서 그 의미와 용례 그리고 텍스트 속 문맥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와, 이 6단계 구조가 상당히 짜임새 있네요. 연상하고 발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구조화하고 심화시키고 또 개인적인 성찰이랑 어휘학습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체계적이죠. 그럼 이제 이 6단계가 비밀의 화원 퍼포먼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죠. 이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연상 독백부터 시작해 볼까요? 북텔러 모니카는 책 38쪽에 It's not the sea, is it? 설마 이게 바다는 아니죠? 이 문장을 딱 골랐어요. 이걸 타임 백그라운드로 삼았다고 했는데 왜 하필 이 문장이었을까요? 모니카가 설명하기를 그 황부지를 가로지르는 마차 안에서 들려오는 거센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치 파도 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순간 여기가 바다는 아니겠지 하는 메리의 그 질문에 깊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상상 속에서 막 깊고 광활한 바다, 심지어 그 안에 사는 거대한 바다 악어까지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생한 상상이죠. 와,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어 독백은 메리가 메들록 부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렇게 시작했고 영어 독백 역시 It's not the sea, is it? 이걸로 시작하면서 그 순간의 감각적 경험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람 소리가 바닷소리 같았다 이런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에 담긴 감각이랑 감정 속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의 한 구절이 개인의 상상력과 만나서 이렇게 풍부한 내면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건 그냥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텍스트가 제공하는 씨앗을 가지고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 같다고 할까요? 아, 정원을 가꾸는 과정, 비유가 좋네요. 네.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접하시든 마음에 딱 꽂히는 한 문장, 한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생한 연상 독백을 거친 후에 세 번째 단계인 5W1H, 영어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갔군요. 앞서 펼쳐놓은 상상의 조각들을 어떻게 구조화했나요? 네, 모니카는 그 5W1H라는 틀을 딱 활용해서 자신이 이해한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된 핵심 문장 It's not the sea, is it? 장소적 배경 Set Mary looking round at her companion. 여기서 companion은 메들록 부인이라는 걸 명확히 했고요. 네네. 주요 등장인물 메리, 메들록 부인,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생 조랑말과 양들, 그리고 상황을 요약하는 핵심 답변 No, not it, answered Mrs. Medlock, nor as it fields, nor mountains 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아, 메들록 부인의 답변까지요? 네, 특히 메들록 부인이 이 답변을 핵심으로 꼽은 이유가 그곳이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한 땅인지 히스나 가시금적화 외에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그걸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이 5W1H 틀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의 핵심 정보를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5W1H. 근데 이게 비단 이 북텔링 퍼포먼스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보고서나 기사를 접했을 때 그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세부 사항에 막 빠지기 전에 먼저 이 뼈대를 잡는 것,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복잡한 정보를 정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구조화하는 힘이죠. 정보의 뼈대를 잡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단계, 영어 질문과 대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제자인 브라이언과 북텔러 모니카 사이에 어떤 질문들이 오갔나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Where are they going?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요. 네, 모니카는 뭐라고 답했죠? To Mary's uncle's house. 메리 숙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답했죠. 또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죠? 얘는 Around 8 p.m. It's dark. 저녁 8시중이고 어두워요. 시간까지. 네.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죠? 얘는 Mary and Mrs. Medlock. 메리와 메들록 부인이에요. How are they traveling?
어떻게 이동하고 있나요? N은 by carriage through the moor. 마차를 타고 황무지를 지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네요. 아까 날씨나 날짜 같은 세부 정보까지 묻던데요. 네, 맞아요. What about the weather, season or date? 날씨나 계절, 날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는 It's cold and windy. Saturday, November 29th. 춥고 바람이 불어요. 11월 29일 토요일이에요. 라고 답했고요. 메리의 감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Is Mary happy to see the moor? 메리는 황무지를 보고 행복한가요? 이 질문에는 No, she is not happy.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답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Why did the moor feel like the sea? 왜 황무지가 바다처럼 느껴졌나요? 이 질문에는 Because the wind was blowing strongly and the grass waved like the sea. 바람이 강하게 불고 풀이 파도처럼 흔들려서요. 라고 답했고 Where had Mary seen the sea before? 메리는 전에 어디서 바다를 봤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In India, 인도에서요. 라고 답하면서 메리의 배경 정보까지 연결했습니다. 이야,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정말 꼼꼼하게 짚어나가는 느낌인데요. 이 Q&A가 단순히 내용 확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아, 나도 저게 궁금했는데 하는 지점을 딱 해소해주면서 몰입도를 높이죠. 네네. 둘째는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되면서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내용에 밑줄 긋고 다시 읽어보는 효과랄까요? 아, 반복학습 효과군요. 그렇죠. 셋째는 북텔러 스스로도 자기가 이해한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더 단단해집니다. 설명하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선 단계들이 텍스트 자체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드디어 5번째 단계 존귀한 질문, liberal question은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하셨죠? 네, 정말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모니카에게 다시 한번 그 핵심 문장 It's not the sea, is it? 설마 이게 바다는 아니죠? 이걸 질문으로 던집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모니카는 이번에는 No, this is the sea. 아니요, 이게 바다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완전히 예상 밖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갑자기 왜 바다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 내용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다는 텍스트 속 황무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니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아하, 내면의 비유요? 네. 모니카는 자신의 여동생이 가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넓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잔잔한 바다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대비시킨 거죠. 와, 동생의 그 바다 같은 마음을 닮고 싶다는 아주 솔직하고 깊은 개인적인 성찰을 털어놓은 겁니다. 메리의 질문이 모니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 순간이죠. 와, 문학작품의 한 문장이 이렇게 개인적인 고백과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존귀한 질문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제자인 브라이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모니카의 해석을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면서도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아, 어떤 시각이죠?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폭풍우처럼 격렬한 에너지를 가진 모니카 당신이야말로 진짜 바다 같고 늘 평온해 보이는 동생은 오히려 잔잔한 호수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라고 대묻죠. 와, 이것도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해석이 정답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텍스트가 어떻게 개인의 삶과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또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지식 습득을 넘어서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의미 찾기의 과정이라는 말씀 정말 와닿네요. 이런 깊은 성찰 후에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6번째, 최고의 영어 단어 선정입니다. 네, 모니카는 field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들판, 밭이라는 뜻 말고도 특정한 것으로 덮여 있거나 무엇인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뜻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 영어 정의 An area of land in the country used for growing crops or keeping animals를 언급하면서요. 네네. 그리고 a view of green fields and rolling hills,
푸른 들판과 완만한 언덕의 경치 같은 예문을 제시하며 이해를 도왔죠. 마지막으로 비밀의 화원 속 원래 문장 매들락 부인이 No, not it answered Mrs. Medlock, nor it isn't fields nor mountains. 아니, 그건 바다가 아니란다. 들판도 산도 아니고 라고 말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주면서 이 단어가 그 황량한 황무지의 이미지를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아, 단순히 단어 뜻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작품 속에서 어떤 맥락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언어학습과 문학 감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핵심 어휘를 선정하고 그 의미와 쓰임을 명확히 짚어주는 것은 어휘력 향상은 물론이고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이해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 단어가 빠졌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만들고요. 자, 오늘 저희는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이라는 독특한 인문고전 퍼포먼스를 비밀의 화원 사례를 통해 6단계로 나누어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앵커 문장에서 시작하는 연상 독백, OW1H 구조화, 심층 질의응답, 개인적 성찰을 이끄는 존귀한 질문, 그리고 핵심 어휘 정리까지 이 체계적인 단계들이 어떻게 텍스트를 평면적인 글자에서 입체적인 경험으로 바꾸고 깊은 이해와 자기 발견으로 이끌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텔링의 구조는 단순히 정보를 그냥 흡수하는 것을 넘어서요. 내용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걸 체화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보석 같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화한다는 표현이 좋네요. 중요한 질문처럼 주어진 정보를 나의 삶, 나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과정은 지식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상적인 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알무로 나아가는 길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접하시든 오늘 살펴본 북텔링의 접근법, 그러니까 연상하고 구조화하고 질문하고 연결하고 핵심을 짚어보는 이 과정이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보고 있는 뉴스 기사 혹은 들어야 하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내 경험 중에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건 뭘까? 여기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분석한 비밀의 화원 북텔링에서는 설마 이게 바다는 아니죠? 라는 메리의 그 순수한 질문이 마음의 바다라는 예상치 못한 깊은 은유와 자기 성찰로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인상 깊었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며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이나 익숙한 정보 속에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로써 발견하게 될 여러분만의 예상치 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그 질문을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back to the Deep Dive. Today we're taking a really close look at how you can pull deep insights from classic literature. Yes, and we're using a unique source for this, an intellectual classic performance called booktelling. It's from the Brian Book Club. Right, it's not just reading, it's a whole process. Exactly. Think of it as a methodology. Booktelling uses this 6-part structure, and it's designed to, really dig deep past just the surface of a story. And we get to see it in action. We do. We're looking at how they applied it to Frances Hodgson Burnett's The Secret Garden. And the fascinating thing, our mission here, if you like, is seeing how the participants, the moderator, Brian, the bookteller, Monica, and the listeners use this specific structure. And how they unpack their own thoughts, their identities, their emotions. All springing from just one single line. A really evocative question for the main character, Mary. She asks, it's not the sea, is it? Just that one line kicks off the whole exploration. It's quite something. Okay, so let's get into the structure itself. Element 1 is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and element 2 is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Right. What's really interesting is how it starts with this subjectivity, before hitting the literal text hard. 2 monologues. Why start that way? One in Korean, one in English, for an English book. Seems counterintuitive, maybe? Well, it's about setting up layers. The Korean monologue, the native language one, lets the book teller, Monica in this case, just react.
gut feeling, cultural resonance, whatever comes up based on that quote. Okay. Free from translation worries initially. Exactly. Then the English monologue brings it back to the immediate language of the text. So you have this sort of emotional and linguistic scaffolding in place before the deep analysis. It primes the imagination. That makes a lot of sense. Personal lens, then linguistic lens, then facts. Got it. Yeah. So focusing on Mary's line, it's not the sea, is it? Yeah. Why that specific line? Why did Brian, the moderator, pick that as the time background? Good question. Brian explained his choice. He said it's because this very simple question, it just throws open the door to Mary's inner world, her anxieties, her imagination. So, Because in that moment, she's not just hearing wind, she's actively picturing a wild sea. And get this, she specifically imagines a giant sea crocodile might be there. wow. Okay, so it's not just auditory confusion, it's tapping into fear, imagination. Precisely. It's the gateway to her subconscious, her way of coping perhaps with the bleakness around her. And context is key here, right? This happens on page 38. Mary's in a carriage looking at Mrs. Medlock, the woman taking her to this unknown uncle. Yes, and Mrs. Medlock's reply just snaps her right back to reality, a very harsh reality. Which Monica, the book teller, highlights. What was the exact line again? Mrs. Medlock answers very bluntly, "No, not it answered Medlock, nor it isn't fields nor mountains." So defining the place by what it's not. No sea, no fields, no mountains. Exactly. It's just emptiness. It's described as miles and miles and miles of wild land that nothing grows on but heath and gorse and broom. Maybe some wild ponies, sheep, that's it. Emphasizes her isolation immediately. It's the total absence of anything familiar or comforting. You got it. And that feeling of isolation, that starkness, leads us right into the next phase of book telling, the analytical part. Right, this is where it gets almost forensic. Element 3, English storytelling, and Element 4, English question and answer. They use the 5W1H structure here. Who, what, where, when, why, how. This is crucial because it grounds everything. It forces the book teller to pull out concrete facts from the text, anchoring any emotional analysis in textual reality. Okay, let's see what facts Monica pulled out. The who seems clear enough. Yes, Mary spoiled, unhappy girl from India, and Mrs. Medlock. Where's the more? Heading to the uncle's house in Yorkshire. How was the carriage? But what about the when? Did they find details there that, deepen the mood? Oh, absolutely. This is where the detail really matters. They pinpoint the time, 8 p.m., so pitch black. Okay. And the date. It's late November. November 29th, a Saturday. Huh. Why focus on the exact date and day? Because it just amplifies the feeling of desolation, doesn't it? End of the week, late at night, almost winter. It really underlines Mary's loneliness, the grimness of the situation she's been thrust into. Yeah, it makes her confusion, her hearing the sea, feel much more understandable, more earned. Exactly. Which brings us back to that core question. Why did she think she heard the sea on this windy moor? It all comes down to the sound of the wind. This landscape is wide open, not many trees, no mountains to block it. So the wind just howls. It roars, it blows so hard across all that heather and gorse, making the grass wave, creating this loud, rushing sound, very much like ocean waves. And Mary would recognize that sound. Yes, the text mentions she saw the sea back in India and she just sailed through the Suez Canal to get to England. She knows what the sea sounds like. The wind is basically playing a trick on her ears, blurring land and sea. Okay, this is where book telling really shows its power, I think. We move from objective facts, the wind, the date, into pure subjectivity. Right into element 5, the liberal question. The question is still, technically, is this the sea? But now the answer isn't about the moor. It's personal, interpretive. It's about applying the idea. Exactly. And this is where bookteller Monica has this fantastic, sort of paradoxical response. She says, no, it's not the sea, but it is the sea. Okay. Unpack that a bit. Well, she uses the sea as a metaphor to talk about herself, her own personality. She mentioned wanting a sea-like heart, didn't she? What did she mean by that? She did. She describes herself, particularly as an adolescent, as someone who got angry easily, spoke sharply, maybe volatile. Okay. And she contrasts herself with her brother, who she sees as gentle, logical, calm. She says she wished she had a sea-like heart like him, meaning stable, maybe peaceful. So she's seeing sea as calm. That seems to be her initial take, yeah. But this is where the moderator, Brian, steps in. He sees a different angle. It's a real aha moment. What does Brian say? How does he reframe it? Brian challenges her interpretation. He suggests Monica already has a sea-like heart, but she's misunderstanding what the sea truly represents. Interesting. So what is the sea, according to Brian? Vastness, for one, covers the globe. But crucially,
constant change. The sea isn't just calm. It can be calm, yes, but also hot, energetic, stormy, a typhoon even. Right, it's dynamic, unpredictable sometimes. Exactly. And Brian connects that the vastness, the energy, the changeability to Monica's personality. That's the sea-like heart he sees in her. And he contrasts her with someone else. Yes, with her friend Jessica. He describes Jessica as the calm, quiet lake, defined by stillness, consistency. Wow. So sea versus lake, change versus stillness. That's a really powerful way to use a line from a children's book to explore complex emotional states. It really is. It shows the value of the structured approach. Taking Mary's confusion about wind and sea and using it to unlock this deep personal conversation about identity. Are you the energetic sea or the calm lake? Is one better or just different? Amazing. And then, to make sure it doesn't float off entirely into philosophy. It circles back. Element 6 is the best English vocabulary. It anchors the whole discussion back to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original text. And the word they chose was field. The noun. That's right, field. Okay, walk us through the definitions they highlighted. Well, the primary meaning is simple. An area of land where crops are grown or animals feed on grass. Your typical field. Standard definition. But there's a second, broader meaning, often used in compound words. An area covered by a specific substance, like an ice field, or an area where something is abundant. And how does that connect back to Mary and the Moor? It links straight back to Mrs. Medlock's description, the negative definition. Remember? No, not it answered Medlock, nor it isn't fields nor mountains. Ah, right. The moor is precisely where fields aren't. It lacks that cultivated, maybe comforting landscape. It's defined by the absence of fields. Exactly. It reinforces the wildness, the lack of civilization or familiar geography that Mary is facing. The vocabulary choice brings us right back to that initial feeling of desolation. What an incredible arc. We literally started with the little girl, Mary, on page 38, confused by the wind. That's not the sea, is it? And following this book-telling structure, we went through the literal facts, the timing, the sound, the language, and ended up discussing deep aspects of personality, sea heart versus lake heart. It really shows the power of a structured approach, doesn't it? How focusing on the tiny details, the exact date, the sound can unlock these universal human themes. It's efficient. It really is. Which leads to maybe a final thought for you, our listener. Come on. If Mary, feeling lost and unhappy, heard the wild sea and the sound of the wind on that desolate moor, what powerful, maybe unsettling energy in your own life might you be hearing or interpreting as something else? That's a deep question. Is that feeling of chaos or changeability you sometimes feel? Is it really a flaw? Or is it maybe just the sound of the wind blowing across your own potential, your own inner sea? Something to think about. It really does encourage you to look at classics, maybe any text, with fresh eyes, use a structure, dig deeper. You might discover it tells you as much about yourself as it does about the story. Absolutely. You don't just read the words, you start to understand yourself better too.